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다시 1장의 3부터 시작을 해요. 앞에 내용 보시고 계시죠? 앞에 그리고 있는 제가 펜으로 그리고 있는 거 이제 너무나 익숙해서 잘 알고 계시죠? 4시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9장, 10장은 제외한다는 거 다 아실 거고요. 1장부터 몇 장까지 가는 거죠? 네, 맞아요. 8장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1장은 총칙, 2장은 건축물의 건축, 3장은 유지와 관리, 4장은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5장은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6장은 용도지역지구, 지역 및 용도지구 안의 건축물, 7장은 건축 설비, 8장은 특별건축구역. 이렇게 건축법은 총 10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거 이제 너무 잘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어디에 별을 칠지도 아시죠? 자, 총칙, 다음에 5장. 이 2개 별을 치면서 맨날 했던 말, 여기는 우리가 기본 중에 기본이어서 알아야 되고, 여기는 조금 프로페셔널한 우리 건축가니까 알아야 될 내용이 주로 있다. 라고 설명을 했고요. 오늘은 이제 그 1장 중에 요거 제가 또 언젠가 한번 나눴었죠. 이렇게 책장이라고 생각하면 여기에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 네 번째 칸에 있는데 그 중에 또 중요한 거 요거 용어의 정의가 굉장히 중요하다. 요 1장에 많은 내용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지금 배우는 1의 1, 1의 2, 1의 3 요 부분도 사실은 중요하다. 그런데 디테일하게 보면 요 1의 2의 용어의 정의가 중요한 것과 1의 3의 면적 높이 및 충수의 산정이 중요한 거는 조금 다른 이야기다. 이거 잠깐 멈추고 교수님 설명 한번 듣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규의 생생한 내용이 아니고 조금 더 광범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잠깐 멈추고 교수님 이야기 듣고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이어서 저희가 1의 3장이 중요하다는 이야기 들었을 거고요. 여기서 지금 1의 3의 세부 목차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부 목차는 일단 대지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지 면적, 건축 면적, 바닥 면적, 연면적까지를 먼저 할 거예요. 자, 이 네 가지의 공통점 뭐가 있을까요? 누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1의 3의 1, 1의 3의 2, 1의 3의 3, 1의 3의 4. 네. 자, 누가 말해 볼까요? 그래요. 이야기했죠? 말했던 것처럼 다 면적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그럼 1의 3의 5부터 1의 3의 7까지는 뭐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자, 네, 맞아요. 그렇죠? 이야기 잘해줬어요. 높이에 대한 이야기고요. 우리 또 그렇게 그룹핑을 해보는 거죠. 그 나머지가 1의 3의 8 층고, 층수, 지하층 지표면 산정, 지표면에 고주차가 있는 경우 요거 두 개는 지표면에서 뭐가 있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는 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렇게 약간 공통점을 찾아가지고 구분해 보는 거 항상 중요해요. 비슷한 것끼리 묶는 거, 공통점을 찾아보는 거. 그래서 일단은 요 1의 3의 1, 2, 3, 4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 펴야 되겠죠. 우리 법조항을 나왔을 때는 법에 익숙해지는 방법 제가 이야기했죠. 책을 항상 펴라. 우리 책 몇 페이지일까요? 책 몇 페이지? 네, 40페이지 보세요. 40페이지 보고 누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 읽었죠? 중요한 거는 건축법에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거를 건축법에서 정의를 하고 있다. 이거는 뭐다? 건축법. 그러면 그 세세 항목은 어디에 나와 있다? 네. 건축법 시행령이라고 하는 그 하위에 나와 있다. 요거 그냥 법의 체계를 알기 위해서 제가 항상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책에 보면 다시 뭐가 나왔냐면 책 밑에 하나 패스해 주세요. 책 밑에 패스하시고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거 페이지 40페이지에 세 번째 박스예요. 세 번째 박스. 글상자. 연결된 부분을 먼저 보려고 하나 패스했어요. 자, 건축법 시행령 보시면 앞에 건축법에 여기 나왔던 거 나와 있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 높이,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라고 앞에 이 법 건축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제목의 대지 면적에 대해서 합니다. 자,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네. 네. 읽었죠. 주요 내용이 뭐예요? 대지 면적은 대지에 뭐로 한다?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여기서 한번 끊어서 보시고 다음에 뭐는 제외한다. 그래서 제외하는 조건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네, 앞에서 읽었어도 반복해서 대지에 건축선이 정해진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면적에서 제외한다. 나에는 도로, 공원 등이 있는 경우 도시 공개시설에 포함되는 대지 면적은 이것도 제외한다. 자, 법 조항을 한번 읽어봤어요. 조금 아직도 익숙하지 않죠? 법조항 계속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정리해서 본다. 이 내용은 우리 책 41쪽에 나와 있죠. 그래서 1쪽에 나와 있는 글상자 밑에 보면은 요 내용이 나와 있어요. 다시 어떻게 보냐? 대지 면적이라는 걸 볼 때 산정을 하는데 산정의 원칙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예외 조건, 제외되는 부분에 대해서 볼 거예요. 그리고 또 특별한 내용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한번 읽었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볼게요. 대지 면적은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라고 했을 때 수평 투영의 의미가 뭐냐는 거죠. 자, 앞에서 잠깐 멈추고 교수님 사진 한번 봐주세요. 교수님이 책을 가지고 뭘 보여주는데 카메라를 통해서 잠깐 멈추고 보겠습니다. 네. 자, 교수님이 앞에서 보여준 내용은 뭐였어요? 구겨진 책과 펴진 거. 그래서 옆에 그림을 다시 한번 가지고 설명을 해줄게요. 여기에 지금 도로가 이렇게 나무도 있고 사실은 집이 이렇게 있는 제가 단면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뭐 그림을 잘 그려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게 수직으로 자른 단면인지 수평으로 보는 건지를 잘 어렵죠. 그래서 자 이렇게 집이 있는 대지가 높낮이가 있네요. 그러면 이 대지 면적을
어떻게 계산하냐? 그러면 요 위에다가 유리판을 쫙 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수평으로. 유리판을 놨다고 했을 때 이건 평면이에요. 그럼 여기에 나무가 이렇게 위에서 보는 모양으로 그려질 거고, 건물은 지붕을 위에서 본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지겠죠? 위에서 딱 보면. 그래서 요 면적을 수평 투영 면적이라는 용어로 써요. 그래서 대지를 이렇게 꼬불꼬불한 거를 쭉 펴서 당겨서 보는 게 아니라 이걸 만약에 당기게 되면 이렇게 길게 되겠죠. 이만큼. 얘를 다 꼬불꼬불한 걸 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위에서 딱 유리판을 놓고 수평으로 딱 찍으면 위에서 본 나무 모양이 있고 위에서 본 지붕 모양이 있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본 땅 모양. 요것만 우리가 요거를 대지 면적으로 한다라는 그림이고, 그 다음에 예외로 보는 것들은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면적은 예외다. 이게 조금 중요해요. 건축선이 뭔지 지금 아직 잘 모르죠. 뒤에 다시 설명이 나오니까 그때 알도록 하고, 지금은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 면적은 제외한다 까지만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시설인 도로, 공원들 있을 때 고기 안에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부지 면적은 제외한다. 근데 이거는 우리 일반적으로 여기 범위에서는 많이 안 나오는 거니까 중요한 거는 여기 건축선하고 관련되는 거는 면적에서 제외한다. 이것까지 아시면 대지 면적에 대해서는 다 된 것 같아요. 단 건축선의 지정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건축선의 지정이라는 부분은 좀 봐야 된다. 건축선 좀 세세하게 봐야 된다. 그러는데 요것도 책을 한번 읽는데 요 가로를 조금 조심해서 읽어줬으면 좋겠어요. 요 가로가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해서 좀 조심해서 한번 봅시다. 자,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잠시 멈추고 읽어보겠습니다. 좀 시간이 필요했을 거예요. 다 읽었다고 보면 그 다음에 중요한 거를 보면 뒤에 다시 정리하겠지만,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 이게 뭐다? 일단은 건축선이라고 한다. 읽을 때는 가로를 빼고 읽어야지 조금 이해가 돼요. 자,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한 선은 또 뭐라 그러냐?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요것도 건축선에 대한 이야기. 얘도 건축선에 대한 이야기죠. 다만 뭐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소요 너비의 2분의 1 어쩌고저쩌고 건축선을 하고, 또 반대쪽에 요런 것들이 있고 했을 때는 다시 수평관리 건축선을 하고, 도로에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그 도로 경계선에서 소요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관리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끊어야 된다는 거죠. 도로의 모퉁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자, 일단 여기에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이거를 뒤에서 다시 정리하기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법 조항에 있는데 일단 이거는 실무에 나가서 봐도 되는 거고, 굳이 여기서 정하는 엄청 중요한 내용이 있지는 않으니까 패스. 자, 이 내용도 우리 책에 아마 간단하게는 정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건축선에 대한 부분들, 건축선에 대한 그림이 나와 있고, 이 내용은 우리 파워포인트에서 그럼 봅시다. 자, 건축선의 정의는 앞에 잠깐 다시 갈까요? 요 내용, 법 제46조 1 항에 대한 내용을 제가 다시 정리해 놓은 거예요. 46조 1항이었어요. 법. 그래서 보면 건축선의 정의는 뭐다?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다. 그 다음에 건축선이라는 거를 적용해야 되는데, 요거
그냥 이해하기 좋게 앞에는 뭐 소연업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근데 소연업이라는 거는 우리가 필요한 도로, 적정한 도로의 너비를 확보하게 한다 라는 게 그냥 이해하기 위해서. 건축선을 적용하는 이유는 도로가 너무 좁을 때 차나 사람이나 충분히 다닐 수 있게 확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는 대지하고 도로가 있을 때 그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뒤에 그림이 있겠지만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가 도로가 있어요. 여기 누구네 집, 또 여기 누구네 집, 또 이쪽에도 누구네 집. 자, 이렇게 뭐 홍길동이네 집, 갑돌이네 집, 갑순이 집이 있는데 이 도로에 차도 다녀야 되고 사람도 다녀야 되니까 혹시라도 땅이 이렇게 막 옛날 땅 같은 건 삐져나오거나 그러거든요. 근데 요거를 확보하자. 그래서 차든 사람이든 넓게 이렇게 다니게 하자라는 게 본 취지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는 당연히 충분히 도로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도로하고 대지의 경기선에 건물이 딱 이렇게 지어줘도 돼요. 그래도 이 도로가 충분히 확보가 돼 있다. 그런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누구 땅에 이렇게 도로가 아니라 도로가 좁아. 여기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차가 다니기 위해서 이만큼을 확보해야 된다. 다시 차가 다니기 위해서 이 정도의 폭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얘네만 땅을 이렇게 뺏는다? 그럼 안 되죠. 양쪽에 골고루 여기 골고루 갈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소유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의 경우에는 이 도로를 확보할 수 있게 누군가한테 양보해 주세요 라고 하고 건축선을 지정한다. 세 번째 경우에는 도로 모퉁이의 경우에는 이것도 딱 느낌. 차량의 회전에 지장이 없기. 모퉁이는 코너잖아요. 코너 이렇게 뭔가. 그래서 회전에 지장이 없다라는 건데 요 세 개의 내용을 원칙, 정의죠. 정의는 이렇게 하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좁은 도로, 모퉁이에 있는 도로는 어떻게 하는지 뒤에 그림을 보면서 다시 또 한번 반복해 보도록 합시다. 그림이 조금 안 보이니까 좀 조정을 했다가 가야 되겠네요. 네, 그림이 좀 들어왔나요? 자, 건축선에 적용하는 거를 보면 아까 일반적인 도로는 무조건 뭐 일반적인 도로는 도로와 경계선, 대지의 경계선이 건축선이니까 크게 의미가 없어요. 건축선은 사실은 거기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선을 지정하는 거죠. 그런데 좁아. 도로가 너무 좁아. 아까 여기도 잠깐 설명했지만, 잠깐 이야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가 홍길동이네 땅이야.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는 갑돌이네 땅이에요. 근데 도로가 너무 좁아. 그러면 길동이하고 갑돌이하고 사이좋게 양쪽에 똑같이 예를 들어서 여기가 4m가 필요해야 되는데 이쪽이 안에 도로가 2m밖에 없다. 그러면 A대지 홍길동 1m만 뒤로 갑돌이 1m만 뒤로 해서 총 4m를 확보를 해서 사이좋게 너네 땅인 줄 알아. 근데 여기까지 건물을 지을 는 거는 여기까지만 지어줘. 대신 내가 대지 면적에서 빼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 B, C 같은 경우에는 한쪽으로 밀 수가 없어. 왜? 이건 경사지나 하천 있고 이건 철로 중에 선로 부지가 있어. 그러면 밀 수 없잖아요. 하천에다가 도로 낸다고 더 밀 수 없고 철로 밀 수 없으니까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여기가 2m다. 그럼 아까는 1m 양보했지만 여기 2m까지는 당신의 땅이지만 건축선을 여기다 옮길게요. 그래서 건물은 여기까지만 지어주세요. 그리고 대지 면적에서 요거를 빼줄게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죠. 됐고요. 이 뒤에 모퉁이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 모퉁이에 대한 거 지금 앞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책 몇 페이지에 있어요? 42쪽에 보면 나와 있어요. 책 42쪽에 그림하고 이 모퉁이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요거 과제가 좀 나갈 거예요. 이 과제가 나가는 거는 어려운 건 아닌데 요 표를 보는 거를 학생들이 조금 이해를 못해서 제가 다시 파워포인트를 멈추고 하나는 설명해 줄게요. 표를 보는 거는 이쪽에서 만나는 거 도로 하나가 6에서 8, 4에서 6, 그 안에 들어가는 거는 요 표 이렇게 보고 교차되는 모퉁이니까 두 개의 도로가 있잖아요. 이렇게 두 개의 도로. 두 개의 도로를 각각 하나를 이쪽으로 보면 하나는 이쪽 방향.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두 개 방향을 큰 도로, 작은 도로. 6에서 8하고 4에서 6을 비교하면 이게 좀 큰 도로고 이게 작은 도로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큰 도로, 작은 도로. 또 큰 도로, 작은 도로. 그 앞에는 뭘 봐야 되냐? 각을 봐야 돼요. 각도는 여기 나와 있죠. 각도가 예각, 뾰족하다 90도 미만, 90도에서 120도 완만하다. 다시 모퉁이에서 보려면 도로의 교차각을 먼저 1번 봐야 되고 도로의 너비를 봐야 되는데 각각 만나는 도로 두 개의 도로를 교차해서 본다. 그럴 때 구분은 큰 도로냐 작은 도로냐 큰 도로냐 작은 도로냐 해서 6m 이상 되는 건 큰 도로, 6m가 안 되는 거 작은 도로. 그런데 도로는 4m에서부터 8m 미만까지만 본다. 각은 예각이냐 둔각이냐, 예민하게 뾰족한 거냐 아니면 90도를 포함한 큰 도로냐를 봐서 어떤 숫자를 잡는다. 그런데 그 숫자는 이 모퉁이에서부터 이렇게 가는 길이, 요 모퉁이에서 이렇게 가는 길이에 대한 이야기다. 딱 시험에 나오는 거는요. 요거 하나만 기억을 하면 돼요. 주로 90도일 때, 여기가 90도라는 건 이렇게 직각이라는 거죠. 90도일 때 큰 도로, 큰 도로면 어디예요? 팔이 있는데 큰 도로, 이렇게 큰 도로와 큰 도로가 만날 때 3m. 그럼 요것만 기억합시다. 90도일 때 큰 도로하고 큰 도로 6m 이상 만날 때는 얼마를 간다? 숫자 3m. 3m를 간다는 거는 요 코너에서부터 3m. 요 코너 지금 90이라고 하면은 90도잖아요. 그럼 요 코너에서부터 3m. 요 코너에서부터 3m. 간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기 부분은 대지 면적을 이렇게 깎아서 여기만 본다 라는 이야기예요. 요 예시를 과제로 여러분이 직접 그려오는 거예요. 과제에 대한 설명은 잠깐 멈추고 다시 해주고 제가 빅포레스트에 올릴게요. 자, 그럼 잠깐 멈추고 설명 들으세요. 자, 설명은 끝났고 그거는 우리가 과제를 정리하고 건축 면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축 면적은 책 몇 페이지죠? 페이지 네, 43페이지로 넘어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내용을 좀 쭉 읽어보면 좋겠어요. 잠깐 누가 읽어보죠? 네. 네. 중요한 포인트 읽으면서 자,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이다. 요거 그 다음에 요 내용은 한번 읽었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요거 여기까지 외벽의 중심선을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 우리 수평 투영 면적에 대한 거는 뭐 할 때 배웠죠? 대지 면적 할 때
수평 투영 면적이라는 이야기 했었죠. 자, 거기까지 하고 다음 그림을 보면서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건축 면적이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떡, 여기는 건물. 왜 비교하냐?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떡 고물이 막 묻어있는, 팥고물이 막 있는 떡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얌전하게 잘 하시는 우리 친정어머니는 이렇게 떡을 3칸을 넣으면은 가지런히 올려놓죠. 여기처럼 이렇게 가지런히 올려서 깔끔해. 접시에 안 묻어. 그런데 저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접시에 올려놓으면은 이렇게 삐딱하게 돼. 그래서 접시를 딱 띄워놓고 보면 저희 어머니가 해주신 접시는 여기만 딱 이렇게 묻어 있어요. 그런데 덜렁거리는 제가 하는 떡을 딱 올려놓으면 이렇게 막 많이 묻어 있어. 하고 교수님, 지금 떡이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하려는 거는 건축 면적이라는 거죠. 팥시루떡하고 건축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쪽으로 넘어와 보시면 건물을 지으면서 땅을 얼마나 파헤쳤나, 얼마나 차지하나요가 건축 면적이에요. 자, 비슷한 그림인데 이건 건물이에요. 자, 이렇게 건물 3계층을 딱 지으려고 하죠. 그런데 어떤 건물은 여기 땅 전체에 대해서 요만큼만 수평 투영 면적은 이거라 그랬잖아요. 위에 수평 방향으로 유리판을 놓고 위에서 쫙 따라 그리는 거, 보는 거. 요만큼만 차지했어요. 이렇게 위에서 보면. 그런데 어떤 건물은 제가 시루떡 이렇게 막 놓은 것처럼 어떤 건물은 위에서 딱 유리판을 놓고 보니까 요렇게 차지하는 거야. 그래서 건축 면적은 보시면 자, 여기에서는 건축 면적이 이렇게 되는 게 건축 면적이고요. 이쪽에서는 여기까지가 건축 면적이에요. 보였나요? 여기까지. 이렇게 건축 면적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되셨죠? 제가 왜 떡시루 이야기했는지 이해되시죠? 이제 이게 건축 면적이에요. 건물이 100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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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평이 지었더라도 건축 면적은 서로 같다? 아니요. 다를 수도 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떡시루를 기억하세요. 접시에 있는 떡고물이 얼마나 묻었냐. 건물은 대지를 얼마나 파헤쳤느냐, 차지했느냐. 파헤쳤다 그러면 또 지하만 생각하겠네. 차지했느냐가 건축 면적입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산정을 하려고 보면 또 계산하는 원칙이 있는데 아까 제가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이렇게 건축물을 건축물의 외벽, 중심선, 수평 투영 면적이다 라고 했고 다만은 별도의 태양열인 경우에는 어찌어찌 한다 라는 이야기인데 원칙이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돌출이 된 거는 우리 책에 나와 있는 표 지금 45페이지 그림 넘어갔고 46페이지로 넘어왔어요. 책 보시면서 하시는 거죠. 46페이지에 이렇게 있으면 돌출된 거 1m 미만은 건축 면적에서 빼준다. 1m를 초과하는 거는 여기서 요 1m 초과한 부분만 요 안쪽은 제외하고요. 1m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면적에 들어간다. 라는 거죠. 이게 첨화나 차양, 부연 등은 그렇게 한다라는 이야기고 또 많이 있어요. 이 내용도 저희가 책에 정리를 해놨을 거고 책에 정리된 거에다가 추가로 이 부분은 책이 나온 다음에 추가된 부분이니까 요거는 조금 봐주세요.
추가로 이번에 바뀐 부분은 어린이집 비상구에 연결하는 폭 2m 이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부분은 건축 면적에서 제외한다. 그 다음에는 소독시설, 어디 가축에 사용되는 소독시설, 그 다음에 매장 문화재, 가축 분뇨시설, 그 다음에 영유아보호법에 따라서 외부에 설치하는 비상계단, 이거는 뭐다? 건축 면적에서 제외되는 부다. 이거는 교재에 빠지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추가로 좀 교재에 기입해 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건축, 그러니까 면적에 관한 거 대지 면적하고 건축 면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바닥 면적이 있습니다. 바닥 면적도 책 지금 몇 페이지? 48페이지를 한번 누가 읽어볼게요. 다시 책 몇 페이지? 네, 48페이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다 읽었죠?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원칙에서 여기는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은 앞에 건축 면적하고 같아요. 면적은 다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해요. 대지 면적이건 건축 면적이건 바닥 면적이건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건물이 있는 거는 중심선이에요. 건축 면적하고 바닥 면적은 중심선으로 해요. 그럼 바닥 면적은 뭐가 다르냐? 건물의 각 층 그 일부 따로 한다. 그래서 여기 가부터 다시 중요한 내용을 쭉 적어놨어요. 바닥 면적에 대한 부분, 아까는 요 앞에 것만 읽었다면 다시 멈추고 가나 다라 이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48페이지 가부터 읽어봅시다. 자, 읽어서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면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바닥 면적의 산정의 원칙은 구역에도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인데 이거 중요한 거 하나 빠졌네요. 뭐예요, 여러분? 중심선이라는 거 빠졌고요. 수평 투영 면적이고 여기는 층이나 일부를 따로따로 다 하는 거예요. 건축 면적은 위에서 한꺼번에 봐버리는데 바닥 면적은 각 층이나 무슨 용도로 쓰이는 바닥 면적 그러면 그거의 일부를 이야기하는 거고, 산정을 하는 거는 벽이나 기둥 구획이 된 건데 구획의 중심선요 빠졌다 그랬어요.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면적을 하는 건 항상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라는 내용이고요. 뒤에 보시면 자, 예외적으로 하는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아까 책에 가나다라 쭉 읽어봤잖아요. 그래서 가의 원칙이 있었고 나의 산입 방법이 있었고 다라 부분 등에서는 산입에 하지 않는다. 산입 예외 부분이 쭉 나와 있는데 이걸 다 표현하기는 어려워서 책에 있는 내용을 보고 이 그림하고 같이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캔틸레버가 뭔지 이야기했었죠. 캔틸레버 잠깐 여기 파워포인트 멈추고 교수님 얼굴 보면서 교수님이 어떻게 캔틸레버를 설명하는지 잠깐 보십시다. 자, 캔틸레버는 한쪽은 교수님 설명하셨죠? 한쪽은 고정돼 있고 고정단, 한쪽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자유단, 이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건 일반 구조에서 들으셨을 거고, 여기서는 그렇게 캔틸레버 구조로 된 거여서 바닥 면적에서는 요 끝에 1m, 여기 밑에 있죠? 1m를 봐주는 거예요. 면적에서 빼준다 라는 거고요. 벽, 기둥,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빼준다 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그림은 우리 119조에 나 아까 읽었던 부분을 설명하는 건데, 노대는 1.5m까지는 빼준다, 공제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일부 아파트 같은 게 요 발코니라고 하는 발코니의 폭이 1.5m예요. 거기까지 봐주니까 딱 거기까지 짓는 거죠. 그래서 책에 있는 가, 나 부분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 다음에 다에 대해서 다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그거는 그냥 읽어서 넘어가고요. 요 그림에 대한 거는 위에 올라가 있는 것들, 빠지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라에 보시면 되어 있는 이야기, 그 다음에 다의 필로티, 이거 필로티에 대한 이야기하고 라의 위쪽에 올라가 있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자, 책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기서 한번 멈추고 그 다음까지 보고 멈출까요? 네, 승강기 탑까지 보고 잠깐 멈추고 책 본문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읽고 비교해 보도록 하시죠. 네, 잠깐 멈출게요. 책 부분 읽으셨나요? 네, 읽은 본 원법은 항상 읽어야 돼요. 제가 적어 놓은 거는 그 중에 키워드만 정리해서 여러분이 기억하기 쉽게 하는 거.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장의 층고는 1.5까지 봐준다. 그 다음에 더스트슈트 뭔지 알죠? 쓰레기 버리는데 설비, 덕트, 설비에 관련되는 것들. 그 다음에 다 이거 건물의 기능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들 같은 경우에는 바닥 면적에서 빼준다. 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마항에 대한 부분이죠. 마항에 대한 부분도 한번 읽고 이 내용을 또 봅시다. 네, 이렇게 해서 주요 내용은 가나, 다라, 마까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책의 원법, 요약된 거를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바부터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으니까 요거는 책하고 비교해서 다시 원법 내용, 비교된 내용, 원법을 한번 쭉 멈추고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법 내용은 요 바부터는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여기 목의 피단 계단 1.5, 리모델링 향상시, 그 다음에 단열재가 외축에 있을 경우에는 중심선이 조금 애매해서 이렇게 중심선에 대한 거를 정의를 해줍니다. 영유아 대피용 아까 나왔었고, 경사로 나왔었고, 가축시설 나왔었고, 이렇게. 자, 계량 내용이어서 법 조문하고 한 번씩 검토해 보는 게 필요하다. 자, 마지막 면적에 대한 마지막 네 번째 연면적입니다. 이것도 잠깐 멈추고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읽어봤죠? 그래서 연면적의 정의는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로 하되, 이게 제일 중요해요. 뭐다? 바닥 면적의 합계. 그래서 바닥 면적,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가 연면적이다. 연면적은 그래서 썸의 개념이 좀 있죠. 건축 면적하고는 많이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건축 면적은 건폐율, 연면적 가지고 용적률을 산정하는 건데, 뭐 용적률에 대해서 교수님 아직 잘 모르겠어요. 다시 설명을 해줄게요. 이게 용적률이라는 거예요. 용적률을 산정할 때는 다음 면적은 제외한다. 건축 면적은 건폐율 상을 말하는 거고, 이거는 아까도 설명했듯이 내 대지에서 얼마만큼 땅을 차지했느냐는 거고요. 용적률은 내 건물의 3차원으로 봤을 때 얼마나 3차원까지 윗 공간까지를 차지했느냐예요. 자, 잠시 멈추고 화이트보드에 교수님이 그려주시는 그림 한번 보세요. 떡시루 이야기예요. 네. 자, 건폐율 용적률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나요? 거기서 설명이 됐었죠. 떡시루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용적률에는 지하층 면적이 들어가지 않는다. 또 하나는
지상층에 주차용으로만 들어가는 면적 빼준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피난안전구역에 대한 부분. 이게 우리가 부동산이 되다 보니까 면적에 대한 부분이 좀 까다로워요. 건폐율 용적률에 제한이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면 불리하거든요. 이런 안전구역 대피공간은 면적을 차지하면 차지할수록 여러 가지 다른 면적을 못 쓰기 때문에 이런 거는 빼준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뒤에 한번 예외를 정리를 했나요? 원법에 대한 내용을 그냥 간단하게 보면 용적률이라는 거 중요한 건데 용적률의 연면적, 용적률은 연면적 산정에서 예외의 규정 책에 나와 있죠. 책 몇 페이지예요? 책 놓칠까봐 제가 페이지 수 다시 이야기해주면 페이지 53페이지 보시면 아까 말한 지하층 용적률을 위한데 연면적에서 예외를 하는 거 용적률일 때만 그래요. 지하층 면적, 지상층은 주차로 사용되는 면적, 부속용도 주차 전용 건물은 안 된다는 거고 초고층이나 준초고층의 피난 안전구역 면적, 그 다음에 경사지붕 아래 대피 공간의 면적 요거는 빼준다. 자, 지금 면적에 관련된 4개 대지 면적, 건축 면적 뭐였죠? 네, 네, 맞아요. 바닥 면적, 또 뭐? 연면적, 요 4개에 대한 부분 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요. 우리 또 잠깐 멈췄다가 다음 동영상에서 이어서 하겠습니다.